이번 시간에는 그 연산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산군은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왕이죠. 근데 연산군의 묘가 바로 서울 그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우이동 입구에 있죠. 바로 그 연산군이 거기에 묻히게 된 그 연유, 그리고 또 연산군이 유배를 갔던 교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상당히 황금 무도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폐륜적인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평가가 나쁜 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이제 군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죠. 군으로서 이제 강등시키고, 그렇게 이제 왕으로서 폐주가 이제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교동으로 유배를 가서 반정이 일어난 지 9월 2일 날 중종 반정이 일어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약 2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교동에서 이제 역질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생을 마치고 거기에 묻히게 됐던 것이었죠. 그렇게 교동에서 묻혔다가 다시 또한 중종 한 32년인가요? 좀 상당히 중종 7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연산군의 부인이었던 폐비 신씨가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에게 주청을 올려서 이 연산군의 묘를 이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장을 한 자리가 바로 현재 서울 도봉구에 있는 연산군 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지게 돼서 지금까지 거기에 묘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세계 문화의 유산 에도 왕릉이 우리 조선에 있는 왕릉들이 모두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묘와 이 광해군 묘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이렇게 연산군 묘가 도봉구 방학동에 어떤 또 있게 된 연유는 바로 위치가 예전에는 경기도 양주군 이제 해동면, 원당리, 그렇게 이제 주소 지었습니다. 바로 주소지가 있던 장소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야산이었고, 이 양주 백성들도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곳에 일부러 그렇게 외진 곳에다가 이 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야산의 이 지역에 들판에 이렇게 묘를 형성한 건 아니고요. 이미 전에 다른 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화교동도에서 연산군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사망을 해서 바로 폐비 신씨 부인에 의해서 이제는 서울 방학동으로 이장됐던 것이었죠. 폐비 신씨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인재하고 덕도 많고 그렇게 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세인가요? 모두 재수명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던 사람이 또 폐비 신씨이죠. 바로 이렇게 폐비 신씨가 여기 서울 방학동에 이장하게 된 어떤 이유는 뭐였냐면은 바로 이 방학동에 이미 전에 다른 묘가 있었는데 묘에 연산군의 사위, 딸, 이 묘가 두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묘욕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고, 또 특히 연산군의 사위와 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이제 이 묘욕 일대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던 것이었죠. 자, 연산군 묘와 바로 거창 신씨의 묘입니다. 왕릉과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보통 이렇게 왕릉 같은 경우는 석호, 석양, 이렇게 또 무인석, 문인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왕의 위엄을 갖춘 어떤 그런 형태들로 능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냥 문인석과 그리고 장명등 이렇게 이제 몇 개만 있어서 왕자군의 예우에 맞게 저렇게 묘를 형성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군 묘역에 태종의 후궁 묘도 있습니다.
의정공주 조씨가 여기에 이제 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연산군 묘역이 있는 이 터가 인평대군의 그 봉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평대군은 누구냐면 세종의 사남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인평대군의 땅이었는데 바로 그 인평대군의 또 외손녀가 그 바로 패비 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부인의 패비 신씨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외할아버지 땅에 바로 연산군과 그리고 연산군 사위와 그 공주인 딸을 같이 묘역에 조성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비 신씨가 나중에 중종에게 그 주청을 올려서 이렇게 여기에 그 묘역을 조성하고 싶다 해서 이제 중종이 허락해서 이게 그 묘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태종의 후궁이었던 의정공주 같은 경우는 이 상황 때 이제 그 후궁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이 이제 죽고 나서 세종이 의정공주라는 작호를 이제 내리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종이 의정공주를 위해서 여기에 바로 그 인평대군의 이 묘역에 이제 인평대군의 봉토에 그 땅에 의정공주의 그 묘역을 인평대군이 마련해 준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의정공주하고 또 태조의 후궁이었던 또 그 사람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제 그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세종이 인평대군에게 바로 봉사손 그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봉사손이 지명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태조의 후궁이었던 사람과 또 태종의 후궁이었던 의정공주 조씨를 이제 그 죽고 나니까 이제 묘까지 이제 만들어주고 제사를 지내게 됐던 것이었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바로 연산군 묘역에 의정공주 조씨의 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의정공주 조씨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위와 딸의 그 묘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산군이 이장해서 바로 거기에 이제 그 연산군 묘가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중종 37년인가요? 좀 시간이 한참 좀 지난 다음에 패비 신씨가 돌아가시자 함께 이제 그 오른쪽 왼쪽에 묘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 연산군과 패비 신씨 바로 앞에 의정공주 조씨묘입니다. 왜 이렇게 또 의정공주 조씨의 묘가 방학동에 만들어졌냐면은 이 의정공주는 상당히 이 태종을 자기 아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도 의정공주를 자기 어머니처럼 예우를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당히 태종이 의정공주를 상당한 애호를 갖추어서 묘를 이렇게 이제 조성할 수 있게 되었던 그 것인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인자하고 그리고 덕도 많고 그리고 태종으로부터 상당히 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이 묘자리도 비록 그 후궁이었지만은 그리고 빈까지도 오르지 못했던 바로 그 후궁이었지만은 세종의 궁주라는 작호도 주고 해서 저렇게 묘자리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연산군의 딸 휴순공주와 사위 구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군의 그 장녀이죠. 그 휴순공주가 이제 그 사위 구문경을 이제 맞아서 이제 그 혼인을 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그 사위와 그 공주로서 딸로서 이렇게 살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죽게 돼서 바로 여기에 휴순공주와 사위의 묘자리도 같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왜 그 자리에 묘자리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바로 이 패비 신씨의 또 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외할아버지 인평대군의 외할아버지의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가족들의 묘역을 조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문경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이 사위로서 능양위라는 그런 이제 작호도 받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서 이제 그의 아버지 구수영이
휘순공주와 자기의 아들을 이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종에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 그 아들과 휘순공주, 즉 폐주된 연산군의 딸이기 때문에 이혼을 시켜야 자기 아들이 앞으로도 이제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이혼됐기 때문에 어떤 벼슬이나 이러한 것들도 이제 쉽게 자기가 얻을 수가 있는데, 평생을 계속해서 이 연산군의 그 딸과 결혼한 이 신분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고자, 이제는 끊고자 이렇게 이제 이혼을 요청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중종과 그 당시의 대신들이 아주 반대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사를 시키지를 못하고 결국은 같이 함께 부부로서 이 묘에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에 묘를 조성하고 같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연산군의 딸과 사위가 함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근처에는 또 특이하게 또 누구 묘가 있냐면은 이 세종의 딸, 세종과 송원왕후의 둘째 딸이죠. 정의공주. 그 정의공주의 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묘가 또 그 일대에 바로 이 근처에 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동에 여기는 이 왕족의 어떤 그런 묘역이라고 할까요? 비록 그 임금의 묘, 왕릉은 아니지만 그의 왕실의 가족들이 여기에 그래도 그 나름 어느 정도의 예우를 받고서 이 묘로서 조성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돌아가셔서 묘를 형성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아닌 이런 그 왕자나 세자빈이나 이러한 그 왕실의 가족들 이들은 우리가 또 이제 바로 이제 원이라고 또 부르고요. 또 이런 그냥 군, 그리고 세자빈이 아닌 그의 부인들, 또 이제 후궁이 어떤 높은 어떤 예우를 받고 해서 이제 격을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묘로 또 이렇게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제일 뒷부분에 연산군 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거창군 부인 신씨 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였지만 연산군이 이제 패왕이 되고 반정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기 때문에 그 패비신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심과 어떤 덕을로서 많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거창군 부인으로 이제 삭탈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거창군 부인이라는 봉호만 이제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앞에 의정공주, 그리고 연산군의 딸과 그 사이가 이렇게 이제 묘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제 비석이 묘비가 있는데 그 앞에 연산군 지묘, 오른쪽에는 거창 신씨 지묘 이렇게 이제 써 있고요. 뒤에는 이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묘를 조성했던 연도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혼이 책상 같은 데에 앉아서 이제 제사상도 받고 하는 그러한 혼유석 같은 것들도 있고, 이 장병들과 함께 왕자군으로서의 묘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연산군이 이렇게 이제 반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강화 교동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강화 교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왕실에 있는 왕족들이 유배를 많이 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화 교동에는 왜 이렇게 많은 유배를 많이 가게 됐냐면은 바로 거기는 이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에도 상당한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과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감시하기도 편했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왕실 가족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유형자들을 감시하기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교동에 유배를 많이 갔던 겁니다. 이 강화와 교동 같은 경우는 이 고려 때 그리고 조선시대 때 또 그와 어떤 유배지 이전에 상당히 많은 이 강화의 백성들이 또 죽거나 또는 외국의 이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격전을 이루어오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고려 때 뭐 왜구들이 많이들 그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강화의 백성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고요. 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병인양요, 신민양요 이러한 때도 프랑스군 그리고 미국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그 강화 백성들을 많이 이제 죽였죠. 그리고 강화와 교동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이 천주교인들이 이런 그 박해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특히 신민양요 때는 여기 천주교인들이 그 미군의 배에 올라탔다가 올라탔다는 그것만으로 이제 효수가 당하기도 했고요. 또 이 한국 전쟁 때에는 그 양민 학살이 아주 그냥 아주 끔찍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또 이제 강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그 인민군에게 그 부역했다. 그 인민군의 군부대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 430여 명이 이제 강화 인민들이 이제 그 죽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서는 부역을 했던 그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 학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여자들도 한 40여 명이 죽고 또 뭐 1살짜리 아기도 죽고 70살도 죽고 아주 상당히 많은 이러한 그 끔찍한 그 사륙이 있었고요. 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에서 그 양민 강화에 있는 그런 그 군민들에게 강화 특공대를 갖다가 준 군사 조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학살을 이렇게 저지르게 이제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또 이 강화이기도 합니다. 이 강화는 우리 갑건돈대라고 아주 상당히 많이 그 유명한 그런 그 돈대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사 요충지에다 이렇게 돈대를 만듭니다. 강화에서 강화대교의 그 북쪽 입구에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는 곳, 그리고 고려의 시대대로 하면 그 성도에 들어가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또 이제 갑곳이었죠. 그리고 이 갑곳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이 순교했던 곳, 그리고 특히 또 아까 말했던 신미양요, 이 병인양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갑곳, 월곳 막 이런 곳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양민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이 또 바로 이 섬인 이 강화와 교동이었습니다. 고민학대, 고려 때 고민학대 같은 경우는 또 이 왜구들이 한때 이 교동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백성들의 땅이었던 것을 갖다가 그들이 강탈한 다음에 다시 또 소장료를 받았습니다. 그 왜구들이 또 이 병선들도 모두 막 불태우기도 하고요. 막 이러했던 것들이 이러한 이 교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와 교동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서부터 이 조선시대까지 상당히 어떤 이러한 이 강화의 백성들이 이 고통에 시달렸던 그러한 곳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또 이 섬이었습니다. 고려와 이 조선 왕족들의 유배지로도 이 강화 교동도가 상당히 많이 이 유배를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려시대 때 희종, 그러니까 희종, 강종,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장악했을 때 그때였죠. 한 1200년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1200년도, 11년도 이 정도 때 바로 희종이 무신 조건이 고려의 어떤 정권을 완전 장악하니까 힘없는 왕으로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종이 그 당시에 최충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의를 꾸몄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씨 정권의 수장이었던 최충원에 의해서 이 교동도로 유배를 갑니다. 오히려 이 왕이 신하에 의해서 유배를 갔던 곳이 또 교동도이기도 하고요. 또 강종, 충천왕 이러한 왕들도 이제 최후에 의해서 또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우왕, 차왕 이러한 왕들도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제 힘없는 이러한 왕들을
이 신하들이 그 신권이 강화돼서 그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들마저도 이런 강화와 교동도로 유배를 시켰던 곳이 이제 교동이었던 또 곳이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안평대군이죠. 그 세종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수양대군의 동생이죠. 그런 안평대군,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임해군, 광해군의 그 서자의 그 형이었죠. 그 임해군, 뭐 능창대군, 인주의 동생이었나요? 막 이러한 왕의 그 자식들, 그리고 서로 그 왕자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광해군이 왕에 오르니까 또 임해군을 이 진도로 유배를 보냈다가 다시 교동으로 다시 이제 이배를 시키는 것이죠. 능창대군 같은 경우도 교동에 가서 그 유배를 갔다가 뭐 불태워져 죽었던 그런 이제 왕자이기도 하죠. 또 그 광해군의 왕비 같은 경우도 교동으로 또 유배를 갑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인조의 그 아들 낙선군, 승선군, 뭐 효명공주, 그리고 손조의 또 소생, 영창대군, 임해대군, 이러한 그 세자와 또는 그의 그 왕자, 군들도 이렇게 교동, 강화에 유배를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소요세자의 삼남, 또 사도세자의 장남 은원군, 또 마찬가지로 교동에 가서 이제 유배를 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종의 전 임금이었던 철종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의 장남 은원군을 따라가서 함께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은원군이 유배를 가니까 어떤 친척벌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화동으로 알고 있던 철종이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은원군을 옆에서 이제 보살폈던 것이었죠. 그래서 철종이 이제 강화 도룡이라고 그러고 강화에 있다가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즉위를 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많은 그 왕과 그리고 그 어떤 그 왕자들 즉위에 실패했거나 또는 반정이 되어서 바로 그 선왕이었던 그 자식들, 이러한 그 사람들이 유배를 가서 이제 죽었던 곳이 강화 또는 교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바로 이 연산군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됐던 것은 결국 거기가 어떤 그 왕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배를 가거나 그럴 경우는 그쪽으로 이제 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배를 가면 이제 안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유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차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배를 보내서 멀리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왕의 어떤 이제 그 용서나 또는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억울함이 풀리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한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안치가 됐다고 했을 때는 보통 유배가 가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실의 그 왕족들은 보통 유배를 가게 되면은 그 유배를 갔다가 이 어떤 이 영모죄에 보통 왕실의 가족이 유배를 간다는 건 영모죄이기 때문에 보통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는 경우가 거의 이제 다지요. 보통 이렇게 이제 유배를 가게 되면은 절도 안치, 위리 안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도 안치라는 건 뭐냐면은 유배를 가서 어떤 육지와 단절된 섬에 이제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혹한 것이죠. 육지와 완전 단절된 상태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리 안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유배를 가서 아주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집에 거기에 살고 그 담장을 치는데 그 담장을 가시나무로 담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장을 쳐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책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그리고 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많은 것을 갖다가 제한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옥처럼 가두어 두는 곳이 위리 안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치를 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산구 같은 경우는 절도 안치이기도 하면서 위리 안치로 이제 연산구는 이 교동에 이제 갇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 팔도의 남해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 이런 곳에도 영모죄를 지은 관료 같은 경우를 많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왕족들 같은 경우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이제 조금 보내주는 거죠.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교동과 강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곳에 보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우도 차려주는 듯 하면서도 감시하기도 수월했던 것이었죠. 가까운 곳이니까 아주 빨리빨리 보고가 될 수 있는 위치였던 것도 바로 강화 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영은 조선시대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지역이죠. 그래서 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 황무지 또는 해변가의 고을 이런 곳에 이제 유배를 보내는 것을 말하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연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정을 치닫고 이렇게 아주 폭력적이었던 그런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왕이었지만 반정으로 쫓겨날 때는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목숨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중종에게 상당히 성운에 감옥했던 왕이 또 연산군이었습니다. 이 중종실록에 보면은 패주는 갓을 쓰고 분홍옷에 띠를 띠지 않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가마에 타며 말하기를 내가 큰 죄가 있는데 특별히 상의 덕을 입어 무사히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살려줘서 가게 된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너무 어떤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록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 유배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연료실 기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직에 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집에서 또는 이렇게 이제 이 연료실 기술을 썼던 이런 이금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유배를 가는데 같이 함께 가가지고 약 40년 동안을 이제 역사의 서들 같은 것을 야사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원문을 씌웠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연료실기술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연산군의 유배 기록이 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치되는 곳의 울타리는 좁고 높아서 해도를 볼 수 없으며 작은 문 하나가 있어서 음식을 간신히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연산군이 안으로 들어가자 시녀들이 목 놓아 울었다. 이를 보고받은 중종은 날씨가 추워지니 터록과 어물을 따로 넣어라 했는데 권신들이 이 간신히 배고픔과 취임만 면하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연료실기술에는 써 있습니다. 연산군이 교동으로 유배를 갈 때 혼자만 가서 이렇게 위리안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을 드는 사람들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뭐 이제 내시들도 가고요. 또 궁류들도 가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가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라도 한때의 왕이었기 때문에 연산을 보호라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데 그때 따라갔던 시녀였었나 보죠. 이 연산군이 반정이 일어나고서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되는데 혼자서 창덕궁에 있다가 창경궁으로 내려와서 창경궁의 정문이 아닌 작은 선인문을 통해서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바로 그날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그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그 연희궁, 연세대에 있는 쪽에 연희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하고 또 계속 이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경로로에서 쭉 갔습니다. 그래서 5째 날인가요? 이렇게 이제 교동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 경로가 이제 이런 그 아주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먼 남쪽이나 황해도 이렇게 함경북도 이런 변방이 아니라 이 가까우면서도 가두어두기 좋은 어떠한 다시 그 음모를 꾸미지 못하는 곳으로 아주 적당했던 곳이 바로 이제 교동이었기 때문에 교동으로 많이들 유배를 갖고 연산군도 그쪽으로 가게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연산군 같은 경우 이 많은 이러한 그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시간에 좀 자세한 어떤 연산군의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바로 이 연산군이 이러한 그 패륜적인 행태들을 통해서 이제 유배를 가서 이 2달 만에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망을 하게 됐지만은 또 반정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에 바로 연산군 자녀들도 이제 몰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군 하면은 뭐 흥청, 뭐 운평 그래가지고 많은 기생을 뒀기 때문에 자식들도 엄청날 것 같지만 사실은 연산군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이 자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종 같은 경우는 38년 동안에 28명의 그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자녀를 둔 것이죠. 그리고 패비 윤씨와 두 번째 계비 정현왕후에서는 3명만 뒀습니다. 나머지 약 25명 정도는 모두가 후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거창군 신씨에서 8명이나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한 사람, 거창군 신씨 부인에서 8명이나 자녀를 두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금술이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8명 두고서 또 나머지 후궁에서 5남 6녀 11명인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 수가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좀 이제 적은 적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거창군 신씨 부인, 패비 신씨에서 낳은 자식들이 모두 이제 몰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자였던 이고 또는 이제 이왕이라고 하는데요. 세자 같은 경우는 8살이었습니다. 8살이었는데 이제 강원도 정선군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살이었던 또 대군이 있습니다. 8살이었던 대군과 이성인가요? 대군은 이제 황해도로 또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요. 또 서자였던 또 자식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 제천으로 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제천으로 또 유배를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궁녀에서 나왔는지 이제 생모는 이제 기록에 밝혀지질 안 했는데 이돈수라고 5살짜리가 있었습니다. 5살짜리도 또 이제 황해도로 또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뭐 8살, 6살, 뭐 7살, 5살 이런 어린 아이들이죠. 이런 어린 아이들도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렸을 때 이제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기록에 나와 있지만 또 뭐 유배를 가서 또 이제 사약을 먹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는 인물은 이렇게 사인인데 바로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몰살을 또 이제 당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몰살을 당하고 또 바로 본인은 2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역질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어떤 침도 삼키지 못하고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로 2개월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중종에게 감사함을 표명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함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말했던 이제 그러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연산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폭정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이 폭정적인 이 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연산군이 나름 뭔가 이렇게 총명한 이러한 모습들도 이렇게 이제 실록에 이제 좀 약간의 나와 있고 야사에서도 특별히 연산군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이제 갑자사화를 통해서 자기 생모가 이렇게 이제 죽은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연산군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이 연산군 같은 경우 이제 이 반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어떠한 이런 자기의 이 폭력적인 성격이 발휘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인정하고 다시 이제 자기의 과오 잘못을 반성하고 이렇게 이제 유배를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너무나 이렇게 달라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연산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에 관련된 아주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연산군이 이 중종 반정으로 쫓겨날 때는 전혀 기색도 모르고 반정이 일어날 조짐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왕이었지만은 이 기생들과 함께 이렇게 아주 술과 여색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전혀 이 국정에 대해서는 손을 끊고 지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이 반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짐들은 몇 차례가 보였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산군은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제 교동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7년 정도가 지나서 그의 패비 신씨가 이제 바로 이제 중종에게 이제 주청을 해서 현재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장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이 패비 신씨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 유배를 가지 않고 이제 자기의 아버지 신순군 그 아버지의 집을 고쳐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살 때까지 이제 같이 61살 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살고서 이제 나중에 글로 이제 방학동으로 오게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연산군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생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이 궁궐에서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인물로 도 알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측은하게도 보는 또 평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러한 이 군신들을 이제 죽였던 것이었죠.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연산군은 도저히 어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중종 같은 경우도 바로 자기가 연산군은 이제 패비 신씨에서 낳은 아들이고 중종은 바로 정현왕후 이 서자로서의 낳은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반정을 일으키게 됐던 어떤 결정적인 것도 연산군의 폐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는데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인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원종이라는 인물이었죠. 박원종이 누구였냐면은 연산군의 큰어머니, 바로 연산군의 큰어머니였던 월산대군, 네,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산대군 부인의 동생이 박원종이었는데 월산대군의 부인, 그러니까 연산군의 큰엄마가 되는 사람을 연산군이 겁탈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아주 정말 너무너무나 치욕적이고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었죠. 그 박씨 그 가문은 내서는요. 그리고서 그 월산대군의 부인은 그 목매서 이제 자결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누나가 그렇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박원종이가 이제 그 반정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반정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개인적 사유가 됐고, 또 연산군은 이미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잃었고 신하들로부터도 이제 군왕으로서의 어떤 이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아주 박원종이가 쉽게 반정을 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박원종이가 또 그랬다고 그래요. 이 패비 신씨의 오빠였던 신수군, 그러니까 패비 신씨였던 오빠였던 신수군에게 박원종이 반정하기 전에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수군에게 내가 반정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자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신수군인 바로 이고 세자가 지금은 총명하니까 우리 한번 세자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종이가 이 반정을 성공시키고 나서 이 신수군도 결국 나중에 죽이게 되는 것이었죠. 또 신수군은 바로 자기의 조카가 바로 세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너무너무나 그 순식간에 쉽게 이루어졌던 반정이 바로 중종 반정이었고, 그 중종 반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산군은 너무나 또 쉽게 이렇게 패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왕이 되고 나서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은 주로 연산군을 따랐던 신하들이 또 그 세력이 또 막 제의가 일어나고 또 그 음모가 일어나지만 연산군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그 인심을 얻었고 그 아주 그 추악한 이러한 그 패륜적인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서 교동에서 유배돼서 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거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